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8일이네요.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정치논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매주 미국 모닝 컨설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 덧붙여서 좀 다른 이야기들을 첨언해서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북미 종전선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한 기점이 좀 지나는 그런 분위기죠. 이게 뭐 큰 물결 중에서의 작은 물결이다. 그 중에.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대문 사진에서 보신 저런 건도 또 최근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또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한 말씀 드려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 북미 종전선언이 이제 경색 국면에 확실히 진입을 했다. 현재 양쪽이 대화 테이블에서 떠났다. 아무래도 그 가능성은 현재 유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출구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쉽게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몰라요. 어떤 이유로 틀어졌는지. 그거는 정말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정치 외교학 쪽에서 이 사태가 다 안정이 되고 다른 국면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진입했을 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떤 사실은 부족하죠. 자, 이런 부분이고 이게 조금 이제 사실은 좀 심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 11월에 상당히 그의 정치 생명이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듬이 바이든한테는 좋은 리듬이 아니에요. 갈등 국면에 들어선 게.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 푸틴한테 맞서는 분위기 이런 걸 지금 강한 미국을 주창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실제 상황에 어떤 리듬을 맞추기보다는 미국 유권자의 리듬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듬이, 그 바이든의 미국의 리듬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듬과 맞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느꼈다? 아니면 거꾸로 이런 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양수겸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에 푸틴의 생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푸틴 생일 축제를 보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언론을 탔어요. 저는 MBC를 봤는데 자 이거는 우리 방송국이나 언론들도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단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 뿐이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위협을 짚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화면은 자료 화면에서 나온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러시아에 다가선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택할 수 있는 어떤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화 국면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MBC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과의 대화 국면이 끝나고 러시아와 중국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사를 내보냈어요. 상당히 괜찮은 어떤 시각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 조금 더 은밀하게 제가 부족함을 지적해 보자면 굳이 이게 지금 1, 2주간에 서서히 발생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현재는 북미 간의 협상이 깨졌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건데 양쪽이 상당히 다 조심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진다 이런 증거는 지금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보기는 힘듭니다. 예. 러시아와의 손을 내밀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미국은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입장이고 북미 간의 협상은 깨졌죠. 예. 남한 정부는 강경한 모습을
앞으로 돌변을 했죠. 미국의 입장과 같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제일 많이 미국과 코드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당연히 북한은 러시아의 손을 뻗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중국의 손을 뻗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시진핑도 10월인가 11월인가에 있어서 처음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하는 그거를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분명히 중국과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일단 러시아의 손을 먼저 잡았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그때는 푸틴과 김정은과 시진핑이 손을 같이 잡는 모습이 보이겠죠. 네. 그렇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요 사진에 보는 요 단계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읽혀요. 여기서 옆에서 시진핑이 세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과연 미국이 보고 싶어 할까?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와 동시에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요. 네,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거 또한 역시 이 단계가 완전히 안정화되고 다음 단계로서 옛날 이야기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공개될 이야기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뭐 핵공격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다 같은 날 기사예요. 좀 전에 김정은 축전과 이 기사는 같은 날에 나온 거예요. 자,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출구 전략이 잘 협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아마 서방권의 지지가 없으면은 러시아의 무력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의 무력으로 아무리 미국과 서방의 유럽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라고 그러지만 러시아가 전력을 행사했을 때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그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핵무기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핵무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부풀림으로 해서 아마게돈 인류 최후의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현재 득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것은 미국이다. 뭐 이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이 와중에 어젠가 엊그젠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의 전기자동차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친서를 보냈지요. 이때까지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부터 해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잘 못 챙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엄연한 큰 실책이에요. 눈에 도드라진. 자, 그 부분에서 미국이 감싸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일단 지금 지지층, 윤석열 정부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세력들은 뭐냐면 그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뭐냐면은 어떤 자본가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자본가 집단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대자동차 이거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의 핵심한테다가 폐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손해를 줬다 무역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더 큰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 점을 미국이 감싸줬다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냉전 국민으로 들어섰다. 예. 그래서 한국을 미국의 품속에 확실히 가둬야 되겠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고 봐요, 저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때 펠로시가 한국으로 왔을 때 미팅이 불발되고 그다음 한미 간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분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시한 것이 박진 장관을 중국에 보내는 거였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날 당장 가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그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미국의 불쾌함을 느낄 때는 우리가 캐스팅 보트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중국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영호 쌍박이 이루는 경제적인 대국이다. 우리 무역의 일본 대상국이기도 하고 미국은 이유를 미국까지 감안하면 한 3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무역에 있어서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이번에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저는 그 의사 표현을 미국이 했다고 봅니다. 중국은 좀 떨떠름했겠지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북미 간의 화해 무드가 깨지고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 한국의 정부가 우리는 중국 편에 설래, 예.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IRA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어떤 장관의 이야기도 아니고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 영역 안에 묶어두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예,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설명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 돌아보기가 감히 부족한 생각으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몽골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됐었으면 그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컸죠. 한 달 전만 아니라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 사이에 뭔가 틀어진 것이죠. 이 중에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제가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보면 9월 12일 날 유럽 개발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EBRD. 그때가 이제 뭐랄까 자, 몽골 정부와 사전 조율을 위해서 미팅이 이루어졌던 게 9월 12일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사전 조율이냐? EBRD 유럽 개발은행의 이사진들이 다 오는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조율차 그 대표단이 왔던 게 9월 12일이에요. 그 내용에서 언급됐던 게 9월 말에 이사진들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몽골 기사에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계속 체크를 해봤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미 간의 협상이 깨진 어떤 간접적인 증거로서는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자, 볼게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북한과의 어떤 유화책 그걸 해결하고 있죠.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북미 수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시도가 깨진 거죠. 깨진데 그게 러시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 적었지만 단기간에 신냉전 국면이 도래를 했고 이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날카롭게 대립된 면을 미국은 훨씬 더 부각시킬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가 어떤 다른 제스처를 했다고 봅니다. 낸시 펠로시와의 미팅이 불발되고 나서 박진을 중국에 보내서 왕이랑 외교부장 회담을 했던 그 연장선상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제스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도 파토가 났는데 남한마저 중국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IRA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저감법 관련한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보낸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손은 아직 내밀지 않았다. 그건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푸틴과의 관계 하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압박을 가하면 나는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남한 정부가 미국한테 넌지시 알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북한까지 떠났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대화도 끊어진 상태고. 그래서 한동안 신냉전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금 이제 취임한 지 4, 5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미국과 코드가 맞아졌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국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윤 대통령의 윤 정부의 카드는 북풍 카드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예. 미국이 그걸 강하게 반발할 수 없는 입장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너무 과하게 이 점을 활용하려고 나설 우려가 있어요. 예. 미국이 절대 바라지 않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무슨 고등학생이 그렸다는 이 카툰처럼 폭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고 외교적으로 자유를 맞이한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과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 주변 국가들은 다 노련한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예. 거기에 도를 넘는 어떤 행동이 취해질 우려가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걱정을 해봅니다. 예. 참, 이거는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기 이 카툰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영국의 저 카툰을 흉내를 냈다, 표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저 작가가 이게 표절 아니다, 대단히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훌륭한 만화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학생이다고 칭찬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뭐 발생했죠 오늘. 네. 오른쪽 영국의 카툰을 보면은 존슨 전 총리가 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연료를 막 석탄을 붓고 있죠, 전기기관차에. 그래서 폭주하게 된 그런 동인이 됐는데, 지금 국제적인 외교적인 여건, 그리고 낮은 지지율의 연속,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차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강경책. 그렇지만 그것은 군사적인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방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한테 진술을 보냄으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도 5개월 정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예측 불허고 상식 바뀐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안이 국내 정치에 국한되면은 뭐 지지율 떨어지고 말만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 정도지만, 이게 예민한 국제관계, 남북 문제, 군사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걱정이 언뜻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죠, 모닝 컨설터 지지율 나왔는데 22개국 2개 나라. 일부러 하루 늦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 갤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것이 목요일, 금요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루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2개 나라 중에 꼴찌고 지지율은 20%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쭉 보니까 위에 19%가 있어요. 리즈 트러스라고 영국의 지금 신임 수상이죠. 19%예요. 그 다음 25%, 위에 22%도 있고, 22%도 있고, 이게 좀 들쭉날쭉해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느낀 거거든요. 이래 가만히 보니까 모닝 컨설트에서 순위를 정할 때 이들이 택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 지지율, 여기 보면 싫어한다는 비율이 있잖아요. 싫어한다는 비율에서 지지한다는 비율을 뺀 수치가 가장 큰 사람을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리즈 트러스는 좋다는 사람이 19%고 싫다는 사람이 66%예요. 그 차이는 47%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좋다는 사람이 20%, 자, 리즈 트러스보다 1% 높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꼴찌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싫다는 비율이 71%로 리즈 트러스보다 5%나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가 51%, 51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저 넷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즉 싫다는 비율과 좋다는 비율의 격차. 저것이 가장 큰 사람이 더 큰 사람이 하위로 내려가게 돼 있는 구조임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달간에 걸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처음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모닝 컨설트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은 지난 2달여간 19, 20, 21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고 하고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바이든의 지지율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그들 자국의 지지율과 모닝 컨설트의 지지율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만 유독 국내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예. 그 말씀을 한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존슨 총리가 문제가 많아서 아까 폭주 기관차도 나왔는데 사퇴하고 새로운 트루스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여자 총리의 지지율이 더 낮아요. 지난번 존슨 총리의 지지율보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협할 정도예요. 농담을 좀 하자면.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영국이 최근에 그 감세 법안 때문에 문제가 많죠. 즉 영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렵구나 영국이. 그래서 모닝 컨설트의 자료를 쭉 추적하다 보면 세계 각국이 처한 어떤 입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세를 포함해서. 기시다 총리는 여기 좀 따로 슬라이드를 뽑지는 않았는데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1% 정도 더 빠진 것 같아요. 한 28% 정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자, 국내 여론조사 볼게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주 24%, 이번에 29%로 5% 올랐죠.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31.2%.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과 이 데이터를 공유한 이래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격차가 이렇게 좁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